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길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최후 통첩성 경고를 했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는데요.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까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에게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당당 토론에선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3월 19일 수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정부 산하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 유출 시도가 있었던 일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예, 지금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은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채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반출하려던 소프트웨어는 수출 통제 대상이자 특허 정보였습니다. 에너지부 감사관실은 해당 직원의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해 이 직원이 해당 정보의 민감성을 알고 있었고 외국 정보와 소통한 흔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이 오른 이유를 설명하며 이 사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2023년 10월부터 작년 3월 사이에 일어난 것까지 적시가 된 만큼 네. 이 사건이 이번 민감 국가 지정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이 어떤 보안 규정이 문제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고 감사관실 사례가 유일한 보안 문제는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 설명입니다. 조셉 윤 미국 대리대사 이 민감국가 문제에 대해 큰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조셉 윤 대사대리는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사안은 지나치게 크게 볼 일이 아니라고 어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통제불능이 되어 유감이라고 표현하면서 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조셉 윤 대리는 오로지 미 에너지부 산하연구소 실험실에 국한된 건데 여기에 한국인이 작년에 2,000명 넘게 오다 보니 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다며 명단 지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명단 지정은 정책 때문이고 인공지능이라든지 생명공학 등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 보도했는데 이는 틀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죠? 예, 최 대행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정부 부처 차관들을 어제 오후 긴급 소집했습니다. 최 대행은 지정 피해 최소화와 지정 철회를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일단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곧 미국을 찾아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지금 발효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민감국가 지정이 철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야 국민연금에 내고 받는 돈을 새로 정하는 모수개혁의 모처럼 의견을 모아놓고도 합의까지는 이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마주 앉았는데요. 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 그리고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도 43%로 각각 인상하는 이 모수개혁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의견 일치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는 입장차가 여전했는데요. 그러니까 특위 구성 안에 합의 처리 이 네 글자를 강제하는 문구를 넣자는 여당과 그럴 필요가 굳이 있냐는 야당이 팽팽하게 맞선 겁니다. 여야는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고 출산이라든지 군복무 같은 특정 시기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이 크레딧 제도로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는데 지금 이 특위 구성안 때문에 이것마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국민의힘 측에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과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연금 특위 구성을 먼저 마무리 짓자고 추가로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입장을 좀 번복한 성격이 있는데요. 연금 특위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한 구성이 먼저 선결돼야 한다는 게 당 입장이라는 겁니다. 야당은 특위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 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없는데도 여당이 트집을 잡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한 모수개혁안을 중심으로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야의 막판 신경전이 내일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될지 지금 불투명해진 상황까지 왔습니다. 한편 여야는 이달 안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엔 다주택자 중과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졌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중과 등 이 세금 중과는 똘똘한 한채 현상과 서울 집값 급등만 나왔다고도 꼬집었는데요. 네. 권 원내대표는 지방주택에 한해 다주택자 중과 세금 중과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가 지방에 추가로 집을 사면 이 지방주택은 주택수에서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게는 취득세부터 양도세, 보유세까지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에선 어떤 입장 취했나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추가 완화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며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지방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이미 중과하는 양도세는 완화되어 있고 종부세도 크게 완화됐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주택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안을 논의하려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네, 서울 서부지검은 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절하다고 결론 낸 지 12일 만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오후 김 차장에 대해선 4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선 3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지금 검찰이 이 결론을 이렇게 결국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이렇게 타당하다는 결론 내린 게 영향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김 차장 구속 여부가 왜 관심을 받냐면은 네. 이 비화폰 서버 확보 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수사 당국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김 차장이 결국 맡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 차장이 구속이 된다면 이 비화폰 서버를 경호처가 조금이라도 수사 협조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지금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법원 판단만 남았는데 김 차장 측은 대통령 경호 업무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 AI 연구원이 국내 첫 추론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했다고요? 예, LG AI 연구원이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엑사원 딥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관심 받냐면은 국내 기업 중에 처음 선보이는 이 추론 AI입니다. 성능이 어떨지 좀 주목되는데 2025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 수학 영역에서 94.5점을 받았습니다. 네. 1등급인 거예요. 성능 측면에서 보면은 글로벌 AI 모델 못지 않은 것으로 검증된 겁니다. 참고로 지금 한창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중국 딥시크는 89.9점을 받았습니다. 네. 스마트폰 PC에 들어가는 내장형 AI 버전에서는 수능 수학, 수학 올림피아드, 코딩 테스트에서 중국 딥시크를 모두 앞섰습니다. LG는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 글로벌 AI 모델에 버금가는 성능을 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제 뭐 매개 변수 이렇게 복잡한 말들이 있는데 한 320억 개를 사용해서 딥시크의 5% 수준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든 겁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장시간 통화 끝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30일간 부분 휴전하기로 뜻을 모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간밤에 나온 뉴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1시간 30분 넘게 진행된 통화 결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이 30일간 부분 휴전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네.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정도 전면 휴전하는을 좀 합의를 했는데 네. 그것보다는 다소 후퇴한 측면이 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만 자제될 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묘사한 것처럼 양측의 군인이 매일 2,000명씩 이상 죽어나가는 이 전장에서의 공방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의미고요. 다만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일단 순조로운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 인터뷰 이어갑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1.6도, 광주 영하 0.1도, 대구 0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더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떨어져 있어 춥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7도, 강릉 제주 8도, 대전 9도, 부산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보다는 5도 안팎 낮겠습니다. 추위는 절기 춘분인 내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수도권과 충청도, 대구와 경남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6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서울 시내 출근 차량들이 늘고 있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홍제문 터널과 홍은 램프 사이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 구간 이동량도 늘어서 속도 내기 어렵고요. 북부간선로 신내에서 묵동 사이 양방향으로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정체고요.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다시 한강대교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분당시서로 도심 쪽도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이동량이 많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 장수나들목 5차로에 고장난 차 조심하셔야겠고요. 반대 판교 방향은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막힙니다. 서울 방향 경인고속도로는 부천에서 신월까지, 또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하객에서 남동까지 정체입니다. 평택시흥선 평택 방향도 남한산에서 속도 내려가고요. 또 영동선 강릉 방향 안산분기점과 군포에서 속도 주춤합니다.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도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시을 더불어민주당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도 바쁘게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네. 어제 헌법재판소를 찾아서 청원서를 냈죠? 네, 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국민들이 아무래도 선고길이 늦춰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힘들다. 그러므로 그리고 이제 탄핵 심판 한 내용이 너무나 명백히 인용이 돼야 될 내용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해주고 선고해 주십사,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의원님, 탄핵 심판 심리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 많은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여러 날짜도 다 예측하고 했는데 사실상 다 틀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사실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변론 종결한 때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서로 예측을 했는데 이제는 그건 넘어가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결론이 뭐 기각이 될 거라든지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비해서 시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시위도 극렬해지고 네. 아무래도 국론도 더 많이 분열되고 하니까 결정을 내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승복의 문제, 그다음에 국가 통합의 문제,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각 이제 결론도 결론이지만 각 절차상 증거를 어떻게 취사 선택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전체 탄핵 소추가 절차대로 잘 됐느냐, 이런 논점들을 많이 제기했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결정문을 써주는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다뤄줘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만장일치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장일치 결론을 위해서 좀 네, 시간이 걸리는 것 만장일치 같다. 결론과 각 절차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이슈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 완결성을 기하는 작업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며칠이 좀 늦어지더라도 그 결정으로 인해서 국가가 좀 더 통합되고 혼란이 좀 없어지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네. 이게 기각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탄핵 심판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여러 이제 분석 예측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희망을 섞어서 또 자기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당연히 인용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 측면이 있죠.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어서 결론이 빨리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늦어지니까 이거 결론이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저히 기각 결정을 쓸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정으로 인해서 승복의 문제, 통합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아까 만장일치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의 어떤 여론 지형 뭐 아니면 과정을 봤을 때 만장일치가 가능할까 하는 얘기들도 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사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국민 여론을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재판소이긴 하지만 또한 법리적인 것이 더 우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흔히 말하는 보수 진보 그런 구분이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수적인 분 몇 분, 뭐 진보적인 분 몇 분 정도 이렇게 분석들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8분이 다 법원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고 법관의 기본적인 법적인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과는 별개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입 선출 네. 원칙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먼저 결론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법적인 판단 외에도 정치적으로 판단의 결과 내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어느 사안보다도 중요하고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국가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다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먼저 돼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늦어지는 이유가 한덕수 총리하고 같이 선거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아, 네, 동시선거 관해서. 네, 동시선거에서 혹여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파면되더라도 한덕수 총리는 혹시 다른 결론이 나오나 뭐 이런 어떤 걱정 내지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하려고 해서 시간이 늦어지나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죠. 그러나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오늘까지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는데 어떤 배경인가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헌법을 명확히 또 위반하고 있는 사람이 최상목 권한대행이죠. 애초에 국회에서 처음 3명을 의결해서 보냈을 때도 사실은 그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법조인으로서 볼 때. 그런데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결정까지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그날 당일에 바로 임명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나 법조인은 그렇게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일이 지났나요? 그때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은 헌법 위반 행위가 너무 명백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탄핵을 해왔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조를 볼 때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명백한 탄핵 사유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했을 때 어떤 다른 전체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바로 탄핵하기는 어렵고 제 생각입니다. 이건 바로 탄핵하기는 어렵고 정확하게 언제까지 해라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요. 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근데 헌재의 결정 그 당시의 결정에서도 임명을 강제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물론 임명을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것이 위헌이다 아니다를 선언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명을 하지 않으면 국가기관이 돌아갈 수가 없죠. 어떤 분쟁의 최종 해결처가 지금 헌법재판소인데 그래서 두고 있는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규정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임명을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고 이게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선언만 해주면 그 다음 아까 법률 헌법재판소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지금 국회에 위헌, 헌법 불합치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네. 이것도 비슷한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선고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여야 합의가 돼서 여야 합의 내지는 안 되면 다수결로라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법안을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위원회에서 토의도 해야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또 물론 그 전에 발의도 해야 되겠죠.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돼야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이거는 최상무 권한대행 문제는 자기가 임명하는 행위 하나만 지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비교를 해서 하는 것은 좀 견광부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임명하면 됩니다. 저희는 그 시한을 정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오늘을 넘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저도 뭐 그것까지 아직 뭐 결정되는 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많이 작용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의원총회에서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고 정무적인 것도 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의논들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합니다. 그 민주당이 추진했던 탄핵소추안 여태까지 결정이 난 것은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네. 8전 8패인데 네. 이 탄핵 카드를 꺼내들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비상 상황이고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가 돼서 집행이 정지됐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까지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한 점을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 탄핵이 요건이 되느냐, 탄핵을 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가 옳다, 그러니까 임명하는 게 옳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으면 그걸 따르지 않으면 이제 국가가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법치주의가 전 사회로 움직이는 시스템인데 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헌법 파괴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유는 너무나 충분하다. 하지만 그 사유만 가지고 이제 정무적인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또 그런 고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궁금한데 민주당에서는 신속한 선고를 지금 원하잖아요. 근데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네. 그러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선고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은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은 변론 종결에 변론에 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배제하고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늦어지는 문제는 없고요. 다만 헌법재판관들이 이럴 수는 있겠죠. 다시 마은혁 재판관 들어왔으니까 한 번 더 변론 갱신해서 9명 완전체로 판단하자.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좀 늦어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임명을 하더라도 8명이 선고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늘어지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헌재에서 참여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건 당내 분위기를 좀 여쭤보겠는데요. 최상목 대행이 한덕수 총리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이건? 그런 얘기 나온다는 것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더러 있겠죠. 그러나 뭐 이제 그것이 전체 민주당 전체 분위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농도 섞어가면서 이제 사석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일정 정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의결해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임명권이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내 권한이다. 대통령의 권한이고 권한대행의 권한이다. 이렇게 정치로 주장을 하면서 임명을 안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정치적인 주장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전혀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까지 해버리잖아요.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는 그래서 더하다는 얘기가 가능하지 않나 싶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불복의 얘기. 그러면 이제 탄핵이 돼도 아니야 난 그냥 대통령 할 거야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우스갯소리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런 행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전 국민이 법원의 뭐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르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폭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법 시스템이고 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 그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좀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될 계획인가요? 그것도 지금 명태균 특검법도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 창원에서 하다가 중앙지검으로 지금 이첩이 됐는데 중앙지검에서도 지금 이창수 검사장이 지금 복귀를 네. 했는데 정확히 수사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창원지검에서도 검사들이 연명한 수사보고서가 정확히 김건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결과를 봤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이었잖아요. 근데 중앙지검으로 이첩이 돼서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했죠. 큰 데 가서 좀 제대로 하려나? 네. 여론에 민감한 데서 하려나 했는데 그동안 이창수 검사장이 했던 행태를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특검으로 해서 명백히 이 사안을 밝혀야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는 거부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제의 요구를 해서 제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재표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시기는 아마 여러 가지 좀 논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분위기도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 조사는 어떻게 검찰이 할 걸로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저는 분위기상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해야죠. 지금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곧 탄핵이 되면 인용이 되면 이제 대통령의 신분은 아니니까 수사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의전이나 이런 거에서도 옛날과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탄핵이 되면은 공천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국정조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래도 이제 특검법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사가 조금 더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좀 더 효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으로 이 사안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은 처리하나요? 그거는 오늘 아마 저녁에 의총이 열리는데 거기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모든 사안이 지금 결정하기 어렵고 또 지도부에서도 정무정 판단하기에 굉장히 난해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네. 실제로 의총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밤에 집회 끝나고 밤에 가서 의총할 텐데 아마 밤에 의총이 되면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지금 광장의 국론 분열이 심하기 때문에 이 승복 문제가 많이 얘기가 네.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의 공식 입장으로 탄핵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재명 대표 유튜브에서 승복 의사를 밝혔지만 이걸 공식적인 승복 의사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승복 불복을 논하는 것 자체가 네. 참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히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당연한 그렇죠. 일인데. 너무 당연한 일을 마치 불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려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거는 처음부터 시작된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 그 이전에
국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국무총리나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것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평생 법조인으로 생활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불복이라고 하는 어떤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도 상상할 수 없었지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헌재재판 결정 이후에도 안 하는 것, 그다음에 즉시항고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청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정말 제가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서 상식에 완전히 벗어나 있는 다른 세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임명하기를 촉구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당연히 승복해야 되고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뭐 입장을 밝히고 말고 할 것이 없는 당연한 얘기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으로부터 불복이 하는 사례가 있구나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봤죠. 근데 이제 후폭풍을 염려하는 이제 국민 불안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야가 지도부가 뭐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공동 메시지를 내는 방안은 좀 어떨까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고 불복할 것으로 느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본인이 당사자고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자기가 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단식 중이던 민영배 의원 이 건강 악화로 이송이 됐죠? 네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단식 투쟁은 이제 좀 중단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단식 투쟁을 하는 분 중에 일부 건강이 아주 안 좋은 분들은 지금 중단을 해서 병원에 가셨고 계속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분도 있고 어제 저희 집회 끝나고 릴레이 발언에서도 위성건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분들 못까지 계속하겠다. 내가 이 결기를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 선고가 날 때까지는 이런 상황들이 좀 강경투쟁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고일이 지정되면 네. 되는 국면, 그다음에 그 이후에 결정이 나는 국면으로 조금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선고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강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염원을 국민의 염원을 모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통합 행보를 좀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낙연 전 대표와는 가능한가요? 내란 종식을 염원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통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탄핵 이후에 대선에서 민주세 헌법 수호 세력이 승리하는 것이 내란 종식의 종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세력이 합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위론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선고를 빨리 해달라고 촉구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법원이나 법원이 어떤 촉구 메시지를 그에 따라서 흔들리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그것이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3월 26일 날 무죄 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이낙연 대표가 혹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다른 희망이나 이런 것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이 무죄를 확신한다니까 이 말씀을 여쭤보기가 조금 그런데 네. 항소심 선고가 나면 예를 들면 이제 1심과 같은 선고가 난다고 한다면 네. 플랜 B도 준비해야 된다.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민주당도 플랜 B를 세워야 한다. 민주정당이라면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플랜 B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이고 당위적인 얘기고요. 그것은 뭐 제가 언급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저는 플랜 A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네.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기각이나 각하 시에 무리한 탄핵을 주도한 의원과 정당의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권영세 의원은 이번에 검사들 탄핵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에 있는 결정문 정도는 읽어보고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사 탄핵이었던가요? 저는 거기서 봤는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진보적인 그러니까 발전적인 견해를 전 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헌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지적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효용 그리고 그래서 헌법소를 하는 효용이 당연히 탄핵 소추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탄핵 소추가 남발된 것이 아니다. 이런 결정문이 있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탄핵 소추가 당장 이렇게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어떤 권력, 권한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법을 발전시키고 진보적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 정도는 읽어보시고 그런 말씀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탄핵 심판 선고 때도 네네. 명시를 그렇습니다. 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탄핵 심판이 그래서 효용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8시 정책시사 2부로 돌아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솔 결의문화연구소 김영조 소장입니다. 우리 문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판술이라든지 이런 우리 문화들이 선전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문화를 잘 모릅니다. 그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끔 기사를 쓸 때 클래식이나 팝송을 쓰거든요. 서양 음악 듣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훌륭해요. 저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자주 듣거든요. 그러나 그거 듣기 이전에 우리 국악에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문화가 훌륭하고 좋은데 이걸 다진 다음에 외국 문화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을 우리가 잘 알 때 외국한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거지 우리 건 모르고 서양 것만 잘한다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훌륭하게 볼 것이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을 먼저 안 다음에 외국 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제발 우리 문화가 왜 소중한지 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지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하늘은 맑아졌는데 꽃샘 추위는 여전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더 밀려 내려오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강원 산지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고요. 서울은 영하 0.9도, 광주 0.1도, 대구 0.9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입니다. 낮에는 서울 7도, 강릉 제주 8도, 대전 대구 전주 9도, 부산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지만 평년 기온보다는 5도 안팎 낮겠습니다. 지금 추위 때문에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종일 화창하겠습니다. 다만 충북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 지역은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무난하겠지만 수도권과 충청도, 대구와 경남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추위는 절기 춘분인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1도, 부산 3도 등으로 공기가 차갑겠지만 낮에는 서울 15도, 전주 16도, 대구 17도 등으로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요즘 주변에서 가장 많은 듣는 얘기일 텐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나요? 권 의원님 먼저. 뭐 그 속사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야 없겠죠. 뭐 여러 가지 고민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는 넘기지 않고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은 선고기일을 아마 공지를 해야 될 텐데. 예, 오늘 혹은 뭐 내일 정도. 그런데 이게 워낙 이제 첨예하게 이제 대립된 그 이제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당일날 공지하고 할지도 모르겠죠. 예, 여러 가지 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뭐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루 이틀 전에 공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길어지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진짜 선고가 길어지니까 제가 각종 추측하고 전망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찬반 의견이 갈리는 만큼 정말 충실히 심리해야 된다고 지금에서야 마음먹지 않았나 싶어요. 초반에는 정말 결론 내려둔 것처럼 빨리 달렸지 않습니까? 그 빨리 달리는 증거가 뭐였냐면 이제 형사재판 있는 날까지도 헌재 재판 같이 하기 곤란하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강행하면서까지 강의를 했죠.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막 목표점 정해놓은 것처럼 했었는데 재판이 진행되고 또 재판이 끝난 다음에도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난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이제 부당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풀려난 부분이 있다라든지 홍장원이라든지 곽종근이라든지 이렇게 그 탄핵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의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많이 이렇게 번복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평의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드러난 것. 그래서 지금에서야 이제 빠른 게 아니라 바른 재판으로 가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고 때 네. 하루짜리 이제 그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했는데도 명확하게 4대4로 갈리다 보니 그때 평가가 법리에 의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헌법재판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이념 성향대로 4대4로 갔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언론들도 정치 성향 분석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다 보니 아마 상당한 부담이지 않을까. 지금에서야말로 이제 이념을 떠나서 법리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현미경식으로 헌재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하루나 이틀 정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 설마 당일날 발표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게 사실 대통령을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진퇴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오늘 우리가 그 중요한 사실을 결정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를 하는 게 마땅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 대처, 또 예를 들어서 뭐 경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전에는 분명히 공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권칠승 의원님. 이재명 대표도 헌재의 심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탄핵 심판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 당내에는 지금 어떤 추측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불복을 암시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헌법재판소를 부셔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 과격한 운동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 탄핵 인용 시에 불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논리나 경우의 수를 사전에 없앤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또 문구 하나하나까지 뭐 신경 써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이제 예측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올해는 그래도 이번 주는 넘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뭐 기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정 의원님, 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도 국민의힘에서 많이 나옵니까? 네, 오세훈 시장도 어쨌든 법조인이고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뭐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심판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큰 게 국회에서 저희가 그 표결해서 넘겼던 탄핵 물론 이제 국민의힘은 찬성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과 헌재에서 그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란죄를 기본으로 해서 가놓고선 내란죄 빼달라고 했기 때문에 소추 동일성을 상실한다는 게 법조계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그 탄핵 소추권이 아니기 때문에 인용이나 이제 저기 각하냐가 아니 기각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각하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국회가 새롭게 탄핵안을 성립을 해서 다시 통과시켜서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논의가 안 되고 각하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부분만 나오다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앞서 이제 불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치권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명확하게 원내대표를 통해서 그러지 않는다.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낸 바가 없고요. 오히려 또 국민의힘에서는 바르게 가야 된다. 또 권영세 대표를 통해서 이런 입장이 나갔는데 민주당은 오로지 빨리 해라. 그리고 탄핵해라. 두 가지 메시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불복을 부추기는 쪽은 민주당이 더 나서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권 의원님 혹시 네. 지금 김정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그 소추의 동일성 문제 내란죄 그렇죠. 전에 네. 그 전혀 부분에 사실이 대해서 아니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박근혜 해주시면. 대통령 탄핵 때 뇌물죄가 들어가 있다가 뺐죠. 그런 논리를 폈던 사람이 지금 권성동 대표입니다. 뭐 아주 명확하게 뭐 거의 일타강사 수준으로 그때 대국민 해설을 했었죠. 그다음에 구속 석방이 된 게 지금 공수처 수사권 때문에 석방이 됐다라는 주장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구속 기간에 대한 계산 차이 때문에 석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사실 즉시 항고를 안 했다고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뭐 그런 검찰의 행태와 같이 어울려서 지금 석방이라는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 봐서는 탄핵 선고와는 뭐 전혀 그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오세훈 시장이 각하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네.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거의 부산 엑스포 사건 때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어이없는 정신 승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헌재 내부에 돌아가는 상황은 사실 철저한 보안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짜 많은 언론들이 그렇죠. 언론들이 지금 뭐 취재를 하고 있지만 선고 날짜조차도 그렇습니다. 예측을 못하는 정도로 지금 보안이 그 철저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까지 점을 친다. 이거는 그냥 어떤 의도를 가진 단순한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좀 바로잡고 넘어가면 구속 취소 사유 중에 이제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뭐 수사. 근데 그거는 이제 사유는 아니었죠. 그 부분은. 네, 김정 의원님.
좀 전에 그 탄핵 소추권의 동일성 말씀하시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당시 이제 권성동 소추위원이 그렇죠. 오히려 뇌물죄 뺀 적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계속 이번에 그 동일성 얘기하면서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요.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이라든지 언론의 자유 침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같이 주요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물죄 같은 경우는 빠졌어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예? 김치 빼고 그냥 찌개 내오면서 이거 김치찌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얘기하면 김치찌개를 시켰으니까 밑반찬 나오는 것 중에 동일하게 김치가 똑같이 나올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반찬을 김치 대신에 다른 뭐 겉절이로 바꾼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동일성에서 그때랑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번에 탄핵안의 핵심은 내란죄로 얘기하고 그래서 국민의힘 보고도 맨날 야 니네가 그 투표 참여 안 하면 내란 동조 세력이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즉 핵심을 빼놓고서 탄핵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김치찌개에서 김치 그렇지 빼고 않습니다. 찌개 주는 거 하고 똑같아 이 얘기입니다. 주문한 게 나와야죠. 아니요. 자, 이거는 짧게 마지막으로 형사적 책임과 예. 그 탄핵을 형사재판과 그 헌법재판. 예,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과 탄핵을 묻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게 권성동 대표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아주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잘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입니다만 만장일치 선거 가능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김희정 의원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정황적인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안에 돌아가는 데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안에 재판관들하고 지금 국회 탄핵소추단의 변호사들하고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인맥 관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갑자기 30번째 탄핵 카드 최상목 네, 네, 네. 꺼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예, 그동안은 이제 마은혁을 임명하면 다시 이제 판결을 쭉 리바이벌 해야 되니까 이제 힘들다. 또는 표결에 참여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그걸 꺼내는 이유가 뭡니까? 표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신다. 지금 기를 쓰고 그 이슈를 다시 올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권 의원님 만장일치 가능할 것으로 네, 보십니까? 뭐 저는 당연히 만장일치로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마은혁 재판관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에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마은혁 재판관을 최대행이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헌법재판소 평의에서 이 판결에 참여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은혁 재판관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여부와는 그 결정에 사실은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문제는 헌법 질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저희가 민주당에서 계속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한을 정했어요. 이 시한의 의미는 좀 뭡니까? 뭐 시한을 정하지 않으면 지금 뭐 즉시 이런 말을 해도 즉시라는 게 정확한 시간의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서 이야기를 해야 그래도 좀 더 깊이 고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제 임명 안 하면 탄핵안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번에도 155로 하실 생각인지 전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미 결심 그 재판까지 끝낸 우리 그 국무총리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줘야지 민주당이 이런 거 가지고 사람 협박하거나 하지도 않고 지금의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런 거야말로 헌법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50이냐 200이냐 그게 안 되면 민주당이 지금 또 최상목 150명으로
탄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결 정족수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겠죠, 같이. 그래서 그거는 기다려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거를 빨리 안 해주고 이렇게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끌고 있는 거는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재량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촉구는 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죠. 의원님, 근데 방금 앞서서는 대통령 거에 대해서는 끌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 재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압박을 하면서 더 아닙니다. 쉬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끌고 있는 거는 헌재 재량이라고 얘기하는 게 앞뒤가 안 아닙니다. 맞다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할 건지 그 순서를 그 판단하는 것 자체는 헌법재판소의 재량인 것이죠. 네, 권 의원님 이게 궁금합니다. 오늘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에서 어떤 대응 조치를 좀 할 계획인가요? 아마 탄핵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상목 대행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헌법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이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0년 전에 호주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 그 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위헌이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국회가 그 법을 바꾸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행정기관들은 호주제에 근거한 여러 가지 행정 지시를 할 것이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뭐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같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국가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자체를 지금 수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헌법 질서를 기본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흔역 재판관이 임명 그 자체를 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큰 틀에서 지금 최 대행은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뭐 직무유기랄까 이런 형사적 측면의 책임도 벗어나기 힘든다고 봅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반론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라고 명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임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최종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성목 권한대행은 혼자서 이걸 결정한 게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과 신중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해야 된다, 뭐 며칠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잠정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 있냐면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면 그때 논의를 해도 충분하다라고 국무위원 전원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헌법 위반이라는 거죠. 헌법에 며칠까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헌법책이 지금보다 한 수십 배 두꺼워야 되죠. 그 하나하나까지 규정하면. 네. 이 탄핵과 관련돼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각각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칠승 의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탄핵 기각이나 각하시 무리한 탄핵을 주도한 의원과 정당의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 걸 검토하겠다. 이 발언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이제 자신부터 되돌아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에 제가 볼 때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헌재 판결이 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손절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내란 혐의자입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면 그런 정당은 정말 해산 대상의 정당이 아주 딱 들어맞게 됩니다. 법논리상.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좀 자신을 되돌아보시는 게 맞겠다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탄핵 인용 결정이 나면 이 탄핵 사태에 대한 뭐 사과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는 좀 차별화 조치로 나가면서 국면 전환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상이 됩니다. 지금 권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김희정 의원님. 네. 민주당에선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정당해산 심판을 받고 첫 선거에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못한 부분에 있다면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경우도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온 당이 이렇게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유도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로 탄핵해놓고선 이제 전부 다 내란 동조자라고 끌고 가놓고서 실제로 헌법에서는 재판 갈 때는 내란죄 빼고 이런 식의 걸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과되면 다시 이제 내란 동조당으로 만들어서 정치권 전체를 싹쓸이 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내건 이 탄핵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든 앞으로 국회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한 정당한 제안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찬성은 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행위를 국회 이름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야의 실익을 떠나서 이제 권영세 대표가 얘기한 부분 중에 논의해볼 만한 부분이 지금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다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탄핵안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밉보이는 국무위원에 대해서 너 며칠 동안 일하지 마. 이렇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걸로 탄핵안을 써먹을 수 있게 우리나라 지금 국회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탄핵 소추를 당하더라도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직무정지를 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거는 비단 이번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이런 찬반을 떠나서 국회가 정말 국민의 대표라면 이 제도적인 미비점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고 기일이 이제 대통령처럼 정말 중요한 직책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180일 이런 거를 지킨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길게 보니까 일반 국무위원의 경우는 이 선고 기일에 대한 조정을 한다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보복 탄핵법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회가 서로 전향적으로 아니 앞으로 계속 야당만 하시려고 목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면 살펴볼 만한 부분이 있지 않냐. 특히 이번에 그 패를 눈으로 본 것 중에 이렇게 다 그 8건이 다 이제 기각이 됐잖아요. 그 변호사비 전부 다 국회가 국민 혈세로 다 됐습니다. 하루짜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변호사비만 1억 2천만 원. 그리고 지금까지 국회 탄핵 소추안 그 낸 거로 변호사비를 4억 6천만 원 넘게 썼더라고요. 근데 인용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디다가 가서 이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권 의원님, 이게 이제 양측의 지금 정치적 상황을 떠나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된다. 국무위원의 직무정지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증거인멸의 문제 같은 것, 그다음에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무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최소 과반수의 어떤 동의에 의해서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그런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국무위원 스스로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헌법과 그 법률에 맞게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들이 먼저 지켜져야 되겠습니다. 저는 원칙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국회의 결정 동의를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국회 결정으로 되면 당연히 기관의 결정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제기를 할 때도 묻지마 하는 게 아니라 엄중하게 제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또 보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어도 법사위를 통해서 이런 탄핵 소추안의 완결성을 기해야 하는데 중요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경우도 법사위가 자체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언론에서 나온 기사 36건 붙여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하죠. 그러다 보니 이 심판이 진행되던 와중에 여러 가지 이 증언의
오염됐다라는 게 다른 곳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죠. 그 국회 반대죠. 차원의 조사를 증거 의무화해야 오염이 된다라는 반대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국무위원이 그러면 업무 수행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탄핵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게 이미 8건에 드러났고 아직 결론 나지 않았지만 어제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도 딱 2시간 만에 심사를 할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자, 한번 법무부 제가 장관이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한테 이 째려봤다 이런 내용이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탄핵이라고 네. 하는 게 권 의원님 탄핵 반론하시죠. 제도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거는 무죄다 유죄다 이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사안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까지 다 포함해서 그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 그리고 그 위반된 게 파면을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법 예적 판단이 같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파면 결정 혹은 파면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파면에 이르지는 않지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판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면에 이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량이고 판결 내용이지만 그 국회에서 그 탄핵에 이르게 되는 국회에서 탄핵 결정을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이 그냥 하루 만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에 그 국무위원이 했던 혹은 탄핵 대상자가 했던 행위에 대한 논란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 그게 제대로 수정이 되지 않을 때 여러 번의 그 야당이나 혹은 뭐 다른 당으로부터 그 경고성 이야기들이 나가고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과정에서 치유를 하고 또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갑자기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오늘 갑자기 뭐 탄핵을 결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은 의원님 반론하시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마치 지금 그 민주당이 하는 행위를 보면 민주당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식은 오로지 탄핵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지금 바로 칼로 잘라서 그 사람을 당장 직무에서 배제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국정이 공백이 생기고 혈세가 추가로 낭비가 되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상 우리 국회에게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여러 가지 뒀어요. 단계가.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도 있고요. 국정조사도 있고요. 감사원 감사 청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단계를 밟아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야 째려보기만 해도 탄핵, 뭘 해도 탄핵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그 컨트롤 방법만 선택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건 여기까지 좀 정리를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그러시죠. 네. 그 방송통신위원회 이제 이진숙 위원장 건이 얼마 전에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4대 4로 아주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네. 그걸 뭐 이런저런 분석은 하지만 결과는 4대 4였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죠. 5명이지 않습니까? 5명인데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3명을 임명하는데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입니다. 이거 의석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만드는가를 그 취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5명 중에서 3명은 대통령과 여당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뭐냐면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권은 정부 여당에게 주는 겁니다. 다만 야당 측 인사 2명이 그 회의에 참여해서 문제점들을 그리고 반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명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마무리해 주시고. 예, 2명을 가지고 한다면 대통령 2명을 가지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2사람으로 다 방통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죠. 그게 지금 현재 방통위의 운영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계속 유지하고 허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심각한 문제를 또 만들어냅니다. 네. 정격시사 2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정격시사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헌재를 압박하는 여야의 장애 여론전도 뜨겁습니다. 민주당 단식 투쟁, 천막농성 계속하고 있는데 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같은 방침 계속 유지되나요? 네, 유지가 될 것입니다. 좀 강하게 나간다는. 강하게 나간다는 보다는요.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현 국면을 정리해야 된다는 데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좀 알리는 것, 그리고 탄핵 인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또 주장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개별 의원들이 좀 대응하고 있는데 네. 강성 지지층이 당 차원의 단체 행동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거세다는데 당 지도부는 일단 광장과 좀 일단 거리두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국회를 통해서 지금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생도 같이 챙기면서 탄핵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이 나서지 않아도 시민사회가 먼저 나서주셨습니다. 이번 사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광화문에서 그리고 전국 단위로 정말 들불처럼 일반 시민들이 일어나서 문제가 있다. 오히려 왜 국회의원들은 당신들은 나서지 않느냐라고 할 정도로 이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국민들 간에 서로 전파는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당 차원에서는 오히려 민생에 집중하지만 의원들 중에서는 그런 국민들에 대한 고마움이나 격려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민주당은 그걸 시민사회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당이 나서서 전면 투쟁을 국회가 아니라 저 밖에 나가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한적인 방법을 당이 나서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네,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정안이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인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유체 이탈식 발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2인 체제로 하는 게 맞다면 대통령 2인만 임명하고 국회 추천 3인을 임명 안 하면 2인으로 계속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 때 입법자가 이런 걸 상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당의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 방통위원으로 국회에서 추천이 됐는데 거의 8개월 가까이 임명을 못해서 결국 임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를 보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3인이 됐을 때 회의를 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위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5명이 정원인데 최소 3인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자, 합의제 기관에서. 그게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위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인정 의원님. 저도 공감합니다. 빨리 그 3인 이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5명 중에 2사람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요. 3사람은 국회가 추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추천이 왜 안 되는 겁니까? 그 민주당이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네. 임명을 안 하는데 그 추천을 하면 뭐합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아닌 게 있는 아니고 사람을 추천을 안 했잖아요, 실제로. 민주당이 적법한 사람을 추천을 하셔야죠. 적법한 그래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적법, 안적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자, 안 그러면 됩니다. 제가 끝까지 네.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네. 해주십시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국회가 추천을 3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 2명인데 3인이 안 되면 기능을 정지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방통위 기능을 정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왜 그 하루짜리 방통위원장 탄핵해가지고 기능 정지하는 네. 방법 하나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안 통하니까 꺼내든 방법이 뭐냐면 2명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해놓고서 국회가 3명 추천을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굳이 최민이어야 한다고. 그때 선거법상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재판 받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빨리 다른 분으로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최민희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을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제화하면 어떻게 되냐? 탄핵 이외에도 국회목 3명을 추천 안 함으로써 행정부 자체를 교란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쥐게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즉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통과를 시켜주기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국회에게 권한된 3명 빨리 임명하면 됩니다. 그거는 행정부가 국회의 인사 추천권을 완전히 침해하고 무시하는 것이죠. 그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법적으로 호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그게 순서인 것이죠. 우리가 판단해보니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 것. 이 자체가 헌법 유린입니다. 네. 그 이 추가로 제가 그러면 그 국민권익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나 다 찾아봤거든요. 좀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 안 걸면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통위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위헌 소지를 감안해서라도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는 저희가 따로 있지 않나 아니, 전혀 그렇게 그렇지.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2인 체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이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적이죠.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을 느끼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게 헌법 질서를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우리 당 방통위원 공개 모집안 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언론 쪽에 밝으신 분들 저희 국민의힘 공개 모집에 많이 좀 응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제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의 공식 입장으로 헌재 선고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유튜브에서 승복 안 하면 어떡하겠느냐 하면서 승복 의사를 밝혔는데 약간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식적인 승복 메시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걸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 매우 이상한 코미디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는 승복을 합니다. 김정은님.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공식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3월 26일 본인 지금 재판이 걸려 있습니다. 네. 선거법에 의해서 물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1심에서 징역 그다음에 1년 집행유예 2년 해서 사실상 출마가 힘든 그리고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형을 이미 받은 게 있고 3월 26일 그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주당은 신중한 판단보다는 굉장히 빠른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그런 메시지가 본인의 이 지금 처지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 재판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헌재 판결은 빨리 내리라고 하면서 본인은 선거법상 정한 6개월, 3개월을 온갖 꼼수를 써서 다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사자이자
그 국내 원내 일당 대표로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국민들이 네,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재판을 지연했다 저런 이야기들을 국민의힘에서 많이 하는데요. 재판이 지연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증인 요청이 검찰 측에서 10배가 넘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그런 내용을 좀 사실관계를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어제도 뭐 권성동 대표가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 자체가 지금 정부 여당이 합작으로 헌법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야당한테 당연히 그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이 헌법재판소 판결의 승복 문제를 승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정치 공세입니다. 그 사실관계 좀 확인해야 될 게 네. 이재명 대표 재판 그 지연한 것 중에 증인 신청 계속하고 있는 쪽도 이재명 대표 쪽도 그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 한 4대 오죽했으면 40명쯤 됩니다. 4대 40 정도. 오죽했으면 변호사 선임을 안 해서 국선 변호사 붙여줘야 되냐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니 본인 변호사들 지금 그거 며칠 차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그거는 기일 전에 안 가기 때문에 본인 문제가 변호사를 전부 다 법사위원으로 임명할 정도로 변호사단이 빵빵하면서도 본인 변호사 못 붙여서 이 진짜 불쌍한 국민들에게 붙여줘야 되는 이 국선 변호사 붙여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재판 이야기를 지연하고 누가 했죠?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하는 잠시만요. 그렇게 네. 인용하면 그다음에 안 맞죠. 그 위헌 판결이 이미 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저기 허위 사실 유포. 그런데도 이거 다시 위헌 심판 그 걸어가지고 재판 지연하려고 한다라든지 쓸 수 있는 온갖 방법 다 쓰고 있지 그 않습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그 쭉 이어온 그 히스토리를 좀 아시나요? 그 자, 이야기 하면 길어져서 이재명 아무튼 633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미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는 다음 주에 또 선고도 좋습니다. 있으니까 그때 네. 또 많이 하시기로 하시고요. 네. 지금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외교부가 뒤늦게 파악한 바로는 미 에너지부 산하연구소의 보안 문제가 원인이라고 밝혔는데 여야는 또 다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 의원님. 우선 이 부분은 사건 발생 기준으로 보면 1년이 넘고 또 민간국가 등록 기준으로 보면은 한 2달 정도 된 일인데 정부가 뭐 내용은 둘째치고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미 동맹을 엄청 이야기했는데 미국과 한국 간에 지금 이런 기초적인 정보 소통도 안 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정부가 전혀 민감하지 않게 대응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기본적으로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의원. 저도 정부가 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감국가 지정이 된 지난 1월 같은 경우는 한독수 권한 대행까지도 탄핵이 돼서 사실상 이제 국정 그 마비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죠. 그리고 정부의 대미 외교력이라든지 교섭력을 무력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정부의 정보력 부재와 함께 이런 사태를 만든 이 국회도 함께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잘못 활용을 하면 트럼프 정부와의 그런 협상에서 오히려 우리가 한 수 접고 가는 것을 스스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미 대사 대리의 발언이 훨씬 더 정확한 발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개 좀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간 국가 명단에 오른 데 대해서 큰일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했는데 왜냐하면 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 불능이 돼 유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일이 아닌데 오히려 통제가 안 되는 쪽으로 만드는 게 정치권이지 않냐라고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게 내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간 국가 리스트라는 거는 이 에너지부 실험실에서 국한된 일이다.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해 취급 부주의가 있었고 그거를 리스트해 둔 거다라고 명확하게 미국의 대표로 한국에 와 계신 분이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국익에 반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그 국회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미 그 동맹 결의 지지안이 이제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국 당이랑 한 40명 정도가 기권하고 반대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내놓고 문재인 정권에서 외교안보 연구원장 지내셨던 김준영 의원은 나와서 반대 토론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분의 배우자와 나머지 가족들은 다 미국 국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일을 일삼는 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신중하게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네, 권 의원님 한 1분 정도만 정리해 주시죠. 이 국제 간의 문제를 외교적 수사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잘못하면 바보가 됩니다. 이 민감한 문제라서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거는 뭐 맞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가 내용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보면은 조사 대상 직원과 외국 정부 간의 소통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 정부가 한국이라고 추측은 되지만 아직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소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이 국익에 대한 국익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파적 입장에서 소견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은 빨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힘을 모으는 게 우선이다. 저는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정책시사 돌아옵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경찰이 최근 발표한 4대 주요 민생범죄에 인공지능 조작 영상, 흔히 말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포함됐습니다. 딥페이크가 민생범죄, 일상에 큰 위협을 미치는 범죄라고 보고 정부가 특별 단속에 나선 겁니다. KBS 시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에서 오랫동안 디지털 성범죄를 취재해온 김도영 기자와 이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거의 딥페이크 취재 전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늘 좀 씁쓸한 마음을 갖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딥페이크 관련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 속에서 많은 피해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김 기자가 이번에는 딥페이크 제작방을 만들어서 실태를 취재했다고요? 네, 보통은 저희가 이런 취재를 하면 기존에 있던 제작방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하죠. 많은데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좀 알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제 사진을 이용해서 9살, 그다음 15살 청소년, 20살에서 25살 정도 되는 성인 나이에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휴대폰으로 왜 셀카도 찍고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한 장 딱 찍었어요. 뭐 이렇게 사진을 여러 장 정보를 준 것도 아니고 한 장을 딱 찍어서 프로그램에 넣었는데 너무나 쉽게 여러 종류의 사진과 영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나이에 맞게 얼굴도 변형이 되고, 그다음에 뭐 지금 찍은 사진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이렇게 뭐 출연했던 남아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캡처해서, 앞모습도 아니에요. 이렇게 옆모습을 캡처했는데도 영상이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그 방송에 못 나갔습니다. 방송 불가한 우리 나체의 사진이 만들어지는데 한 5초에서 6초. 그다음 이제 그런 성적인 동영상이 만들어지는데 한 10초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누구든지
화면이라든가 이런 걸 캡처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겠군요. 네. 제가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앵커와 대화를 하고 있는 옆모습을 가지고도 충분히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채팅방을 열자마자 딥페이크 제작해달라는 글이 이어졌다는데 어느 정도 요청이 쇄도한 건가요? 이게 저희가 대구대학교 사이버보안연구소하고 이번 취재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계속 지난해 난리가 났었고 경찰이 특별단속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취재 실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채팅방을 열었지만 사람들이 분명히 조심을 할 것이고 처벌도 세졌으니까요. 좀 그래도 꺼려하지 않을까. 그리고 막 확인을 많이 하고 여기가 안전한 방인가 막 확인도 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이 뭐 웬걸 여니까 막 쏟아지는 겁니다. 아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너는 뭐 이거 해줄 수 있어? 어디까지 해줄 수 있어? 막 이런 의뢰들이 쇄도를 해서 열흘 동안 저희가 채팅방을 24시간 운영한 것도 아니에요. 뭐 퇴근도 해야 되니까요. 열흘 동안 운영을 잠깐씩 했는데 수시로 드나든 사람들 빼고 고정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만 106명 최종적으로 남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운영 중인 곳들을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직접 영상까지 만든 이유가 있겠죠? 네. 기존 제작방에 들어가면 아마 보도를 접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수는 있는데 저희가 궁금했던 건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시작을 해서 얼마나 빨리 이게 퍼져나가는가. 아하. 네, 이 사진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방을 알리기 위해서 보시면 이 방을 홍보를 해야 되니까요. 공유해 주세요라고 하는 조건으로 이제 특정 해시태그 뭐 여러 참 입에 담지 못할 단어들을 뭐 요즘 많이 쓰는 지인 능욕 이런 해시태그를 달아서 공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 해시태그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영문 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네가 이 방에 들어오고 싶으면 이걸 달아서 우리 방을 공유해줘.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해시태그를 퍼지는 거를 저희가 따라서 추적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왜냐면 이건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취재진만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거를 방을 공유하고 있는지 위해서 그렇죠. 막 하고 있는 행위들. 네,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진짜 요청대로 뭘 만들어준 건 아니죠? 네,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니네가 그러면 취재진이 불법을 저지른 거 아니냐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네. 실제로는 제 사진 말고는 어떤 의뢰온 사진이나 동영상도 만들어주지 않았고요. 이 상위방이라고 하죠. 흔히 더 높은 수위의 성적인 영상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 내가 결제를 할게. 내가 다 공유도 했어. 돈도 줄게. 만들어줘라고 해서 저희가 그 다음에 아무 안내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대화 한 번만 하고 그 해시태그가 퍼져나가는 것만 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대답이 없는데도 다음날 또 들어와서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돈 준다니까 만들어줘. 막 이런 대화들이 계속 와서 취재가 잘 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분들의 정보가 뭐 결제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도 있을 테고 다 공개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뭐 대포 통장을 이용한 현금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요즘은 또 그 코인, 코인으로 많이 받고 상품권도 예전에 문화상품권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상품권은 경찰이 거의 다 추적을 해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다른 종류의 결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딥페이크 영상을 요구한 사람들, 제작 의뢰한 사람들 주로 어떤 사진들을 많이 이렇게 올립니까? 보냅니까? 저희가 방송에 다 못 내보냈어요. 보시면 저희가 방송은 수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정말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복 입고 걸어가는 사진, 뭐 교정에 있는 사진, 뭐 체육복 같은 걸 입고 급식실에서 밥 타먹는 사진 이런 불법 촬영물 딱 봐도 불법 촬영물인 것들이 정말 많이 왔고요. 그다음 많이 하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그 셀카 사진, 뭐 풍경 속에서 이렇게 예쁘게 서 있다거나 심지어는 가족들과 함께 어디 뭐 절에 가서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온갖 사진이 다 나오고 그다음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유명인들이 올리는 이런 사진도 지인은 아닌 것 같지만 유명인들의 사진을 보내서 이것도 어떻게 해주세요.
정말 많았고요. 또 하나 놀란 게 저희가 제작을 해드릴게요 하고 개설한 방에서 파생이 돼서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영등포구니까 나 영등포구에 사는 누구누구 아는데 그럼 그 방이 막 따로 생기는 거예요. 저도 영등포에 살아요. 이 학교에 누구 아세요? 이런 친목도모 같은 정말 우리가 야 너 아침에 뭐 먹었어? 이런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방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변에. 네.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불안해한다는데 이에 대한 좀 인식 조사도 있었다고요? 네,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조사의 제목이 딥페이크 불법 영상이 불안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중복응답을 했는데요. 1위가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해 시에 뭐 대처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일 많이 이제 대답을 한 게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네, 그거거든요.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네. 요즘 또 청소년 온라인 도박이 문제입니다. 이게 딥페이크 범죄와도 연관성이 크다고요? 네, 저도 이걸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 제주경찰청의 윤하겸 사이버범죄수사대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그 조주빈 당시에 널리 알려진 이름이죠. 검거했던 그 대장님이신데 음란물 사이트를 가면 항상 함께 떠 있는 게 도박,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서로 요 상부상조를 하고 있는 거죠. 딥페이크나 흔히 야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려쓰기가 정말 말이 힘드네요. 네. 이걸 하면서 아이들이 도박도 한번 뭐 애들이 100만 원, 200만 원씩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정말 2만 원, 3만 원에서 시작하는 도박도 했다가 빠져들고 혹은 딥페이크 의뢰를 했다가 너 이거 잘못인 거 알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협박을 당해서 또 도박 사이트에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대책은 좀 있을까요? 그게 정말 지금 심각합니다. 뭐 처벌은 강화가 됐습니다. 법도 바뀌고 해서 뭐 징역 형량도 올라가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방 열자마자 네.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구조적으로 플랫폼의 책임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건 없습니다. 플랫폼의 책임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교육 별로 죄의식이 없어요. 장난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 피해자는 이미 많아요. 그럼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19일 수요일 정적시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